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가 강진이 일어난 타이완처럼 불의 고리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은 예년보다 50%나 늘어났으며 올해 들어 규모 2.0 이상의 지진도 벌써 16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우리 군의 두 번째 군사 정찰 위성이 오는 8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사됩니다. 이번 위성에는 악천후와 야간에도 정찰이 가능한 고성능 영상 레이더 사가 탑재돼 있어 탐지 능력이 대폭 향상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0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회복되면서 실적이 반등한 건데 전망치를 20% 정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기후변화로 사과 재배에 어려움을 겪자 우리 농가들이 새로운 영농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냉해 피해를 막기 위해 방사팬을 설치하거나 같은 면적에서 최대 3배 많은 사과를 수확할 수 있는 다축 재배를 도입하는 등 기후변화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내년 전공의 정원 배정에서 비수도권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비율을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비수도권 의대 정원 비율은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 72.4%까지 올랐지만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은 전체 45%에 불과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의 불균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수련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정부는 2025년도 전공의 정원을 배정할 때 비수도권 비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지역별 의대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내년 전공의 정원은 의료계 의견 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타이완에서 25년 만에 강진이 일어난 가운데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타이완처럼 불의 고리인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이 50%나 증가하는 등 더 잦아지는 게 걱정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타이완은 전 세계 지진의 약 90%가 발생하는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고리에 속합니다. 지난 1월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라시아판 내부에 있는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안전지대로 여겨졌지만 지난 2016년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2016년 경주에서는 규모 5.8의 강진이, 이듬해 포항에서는 규모 5.4의 대형 지진이 공포를 더했습니다. 지난 2016년 경주 지진 직후 급격히 증가했다가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지진은 2021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진 발생 횟수가 이전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특히 동해 해역에서 이례적으로 연속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106차례. 예년 평균보다 무려 50%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11월 경주에서는 규모 4.0의 지진이 다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일어난 규모 2.0 이상 지진도 16차례에 이릅니다. 핵실험으로 지반이 약해진 함경북도 길주에서의 지진이 7차례로 가장 많았지만 전남 여수와 신안, 제주와 경주 등 발생 지역도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단층들은 이렇게 판과 판의 경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는 작은 규모의 단층들이 여러 존재하고요. 크고 작은 지진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규모 한 6.7 정도 되는 지진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단층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최근 한반도 지진이 잦아지면서 기상청과 전문가들이 함께 한반도 지하의 숨은 단층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차 연구 결과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서 지하 단층들이 새롭게 발견됐는데
최근 서울에서도 한강 북쪽을 중심으로 미소 지진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규모 2.0 미만의 미소 지진 분포도입니다. 서울을 살펴보니 한강 남쪽보다 북쪽에서 더 많은 미소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추가령 단층을 비롯한 큰 단층이 지나지 않는 서울 북서부에서 제법 많은 미소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숨은 단층대가 존재한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미소 지진 규모가 작아 생활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지하 속 단층 연구에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기상청은 지난 2016년 숨은 단층에서 규모 5.8의 경주 지진이 발생하자 2018년 수도권부터 지하의 숨은 단층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진이 발생을 했다라는 기작 자체는 땅이 쪼개져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탐지한 이러한 미소 지진들이 작은 움직임만으로 끝나기도 하겠고요. 그런데 큰 것들을 향후에 발전됐던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과거 수도권에서 큰 강진이 발생한 기록이 있는 만큼 집중적인 조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해 연안, 그다음에 통일산 근처의 내륙, 서해, 남해 연안과 제주 연안 등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요. 조상제 실록 같은 걸 보면은 수도권 지역에 쭉 들어가 있어요. 이런 지역들은 선제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기상청은 전문가와 함께 수도권에 60개소의 연구용 지진계를 설치한 데 이어 영남 내륙과 해안에도 40개소 지진계를 설치하고 숨은 단층 연구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원과 그 밖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확대해 숨은 단층 지역을 찾고 위험 지역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우리 군의 두 번째 군사 정찰 위성이 오는 8일 아침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사됩니다. 2호기부터는 주 야간은 물론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정찰이 가능한 위성이 탑재될 예정이어서 탐지 능력도 대폭 향상될 걸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8일 미국 플로리다 기지에서 발사되는 군사정찰 위성 2호기는 미 스페이스 X사의 발사체 펠콘 9에 실려 하늘로 향합니다. 1호기 발사 때도 사용된 세계 유일의 재활용 발사체로 성공률은 99.3%에 이릅니다. 2호기엔 합성 개구레이더 사가 탑재됐습니다. 광학 적외선 장비 2호 IR을 장착한 1호 위성은 날씨 등의 제한을 받았는데 사 위성은 주야간은 물론 구름이 끼어 있거나 악천 후에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지상 30cm 이내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고해상도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무게 500kg 이상의 중대형 정찰 위성 5기를 확보할 예정인데 현재 시범 운용 중인 1호기는 오는 6월 이후부터 정식 임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2030년까지 무게 500kg 이하의 소형과 초소형 정찰 위성 수십 기도 쏘아 올려 한반도 재방문 주기를 2시간에서 30분 이내로 줄이는 등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적의 도발 징후를 최단 시간 내에 포착해 선제 타격을 돕는 군사정찰 위성은 킬체인의 핵심 전력입니다. 사이어 위성 5기로는 한반도 방문 주기가 길기 때문에 북한을 밀착 감시하기에는 제한이 됩니다. 소형 및 초소형 정찰 위성을 50기 이상 궤도에 올려 재방문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북한을 CCTV 보듯 감시할 수 있습니다. 북한도 최근 위성 발사 움직임이 포착됐는데 실제 발사에 나설 경우 지난해 푸틴 대통령이 약속한 기술 이전이 이번 위성부터 적용됐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기후변화로 사과 재배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은 치솟고 서민 부담은 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은 새로운 영농 기술을 도입해 점점 어려워지는 재배 환경을 극복하는 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쩍 따뜻해진 요즘 날씨에 사과 농가는 꽃이 활짝 피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꽃망울이 맺히는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봄철 하루라도 서리가 내리면 그의 농사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냉해를 심하게 받으면 꽃이
이게 뭐 다음 꽃에서 여는 게 아니라 꽃이 죽어서 없어져요. 그러면 사과가 열 꽃이 없는 거예요. 수술이 아예 싸끔밖에 타서 없어집니다. 이처럼 서리로 인한 냉해를 막기 위해 도입되고 있는 것이 바로 방상팬입니다. 기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스스로 바람을 일으켜 밭에 고여있는 찬 공기를 날려버리는 원리입니다. 정부는 지원을 확대해 현재 1.2%대인 방상팬 설치율을 오는 2030년까지 3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사과 농가에선 다촉 재배란 새로운 방식도 도입했습니다. 다촉 재배는 이렇게 한 줄기에서 가지를 위로 뽑아내 사과 벽을 만드는 방식으로 같은 면적에서 최대 3배 많은 사과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평면을 따라 과일이 맺히는 덕분에 햇빛이 잘 들어 당도가 높고 통풍이 잘 돼 병충해나 태풍 피해에도 훨씬 강합니다. 나무 사이 간격이 넓어지는 만큼 각종 농기계가 드나들기 쉬워 고령화된 농촌에 적합한 재배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건비, 농약, 또 그리고 기계화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보고자 스위스랜드라든가 이탈리아를 다니면서 공부해서 그런 수영들을 우리가 접목시켜서 소규모 영세 농가가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선진화된 농업 기술과 장비를 곧장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재배 환경에도 도전을 이어가는 선진 농가에 세계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지난해 반도체 한파로 고전한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10배 뛰었습니다. 감산 효과와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증가로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선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양일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으로 공시한 올해 1분기 매출액은 71조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1% 증가했습니다. 분기 매출에서 70조 원대로 돌아선 건 지난 2022년 4분기 70조 4,600억 원 이후 5분기 만입니다.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배가 뛰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거둔 전체 영업이익을 웃돈 수치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한 해 동안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중 패권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기나긴 반도체 불황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영업이익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지난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적은 액수를 기록하며 한파에 시달렸습니다. 이번 실적 반등은 반도체 불황을 견디기 위해 단행한 감산 조치에 따른 효과로 풀이됩니다. 감산 절차를 밟았고 글로벌 반도체 수요는 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면서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도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매출과 영업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인공지능 산업 열풍으로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면서 실적 개선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AI 기능을 강화한 스마트폰 신제품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는 점도 삼성전자의 이번 깜짝 실적에 힘을 보탰다는 분석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사이언스 레드카펫 시간입니다. 오늘 양회영 기자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영화를 좀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 8년 만에 스크린으로 다시 돌아온 영화 쿵푸 팬더 4를 준비했습니다. 쿵푸 팬더 4, 그러니까 이제 8년 전이기 때문에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4와 함께 무적 5인방의 모습이 좀 기억이 나거든요. 이 4에서는 어떤 내용이 좀 담겼을까요? 네, 8년 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예. 하지만 어제 만난 듯 영화를 보면 4는 여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딘가 허술해 보이지만 쿵우 실력만은 최고인 용의 전사 4.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하루 중 스승 시푸는 4에게 이제 후계자를 찾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4는 평범한 일상을 계속 유지하며 본인이 용의 전사로 계속 남고 싶어 합니다. 그러던 중 이 마음대로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악당 카멜레온이 나타나게 되고 우연히 만나게 된 여우 젠과 함께 4는 카멜레온 악당을 막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를 4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푸바오를 떠나보냈잖아요. 그 푸바오를 떠난 아쉬운 마음을 좀 스크린 속 포가 달래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예매율도 높고 그리고 이제 경쟁작도 없기 때문에 좀 흥행이 기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우선은 북미에서도 먼저 개봉을 했을 때 듄 2를 제치고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를 만큼 인기를 끌었고요. 국내에서도 현재 파묘와 댓글 부대를 제치고 예매율 면에서는 1위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영화가 선거일인 다음 주 수요일에 개봉을 할 예정인데 이 쿵푸 팬더 4 이외에는 이 선거일에 가족이 함께 볼 만한 영화가 별로 없는 상황인데다가 이 4월에 가장 기대작인 범죄도시 4도 4월 말 개봉으로 이제 개봉일이 확정되면서 쿵푸 팬더 4의 인기가 한동안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4월 11일 개봉일이에요. 투표하시고 쿵푸 팬더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4편만의 좀 매력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네. 주셨던 게 포와 무적의 5인방이 사실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무적의 5인방은 이번 편에선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캐릭터인 여우 젠이 등장을 하는데요.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큼 뭐 처음 보시는 관객분들의 이 새로운 재미 그리고 유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쉬워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내용 면에서는 또 과거 관객들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좀 다뤄놨습니다. 웃다 보면 어느새 서서히 주제 의식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뭐 정의가 다시 반드시 이긴다 이런 보편적인 주제에서부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도 좀 드러나고요. 또 쿵푸만의 아주 화려한 액션도 이번 편에서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이 마블 영화의 스턴트맨을 하셨던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무술 동작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역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구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쿵우보다 사실 먹는 거 하나에 목숨을 거는 포의 코믹함도 여전하고요. 스승 시프와의 티키타카도 재미를 줍니다. 또 잭 블랙이 원래 이 포의 목소리를 해서 굉장히 익숙할 텐데 잭 블랙을 포함한 쟁쟁한 배우들의 목소리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쿵푸 팬더가 4편으로 잘 돌아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포가 푸바오와 같은 자이언트 판다잖아요. 저희가 이 사이언스 주 시간에 자이언트 판다의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판다 자체만 보면 굉장히 귀엽고 푸바오를 연상시켜도 굉장히 귀여운데 글쎄 이제 저는 예전 편을 봤을 때 큰 곰이 이렇게 쿵으로 하는 모습이 좀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아무래도 푸바오를 떠올리면은 매일 뒹굴고 뭐 아니면 자고 있거나 뭐 느리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대나무를 생각하고 먹거나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만화 속에서의 쿵푸 팬더의 모습은 굉장히 빠르고 힘도 세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판다가 생각보다 힘이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판다의 무는 힘이 육식 동물에 버금갈 정도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판다보다 무는 힘, 그러니까 꽉 무는 힘이 더 센 동물은 북극곰 정도라고 하고요. 다리 힘도 굉장히 좋아서 빠른 속도로 나무를 기어 오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만 먹는다면 최대 시속 50km의 속도까지도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최대 시속 50km면 굉장히 지금 빠른 동물인 것 같아요. 그 1편에서 4편까지 쿵푸 팬더 시리즈에는 악당이 항상 등장을 했거든요. 포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등장했던 이 동물들의 공통점이 있다고요. 어떤 건가요? 네, 우선 제가 악당을 조금 쭉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1편의 악당이 눈 표범이었던 타이렁이 있었고요. 2편 악당은 공작새, 3편 악당에는 야크였고 이번 4편 악당이 카멜레온입니다. 여기에 뭐 자이언트 판다인 포, 또 레서 팬다인 시푸까지 공통점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앵커님께서는 어떻게 뭐 좀 떠오르시나요? 글쎄요, 저는 이 판다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물들이에요. 실제로요. 맞아요. 이 어떻게 보면은 정답과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많은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입니다. 뭐 자이언트 판다 와 함께 레서팬더도 국제적인 멸종위기 1급 동물이거든요. 몸집이 굉장히 작은 이 레서판다 같은 경우에는요. 미얀마 북부, 뭐 히말라야, 중국 등에 서식하고는 있는데 번식률이 이제 판다과이기 때문에 낮은 데다가 서식지 파괴, 또 무분별한 밀렵 행위로 인해서 이 레서판다는 전 세계에 한 10,000마리 정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또 1편의 악당이자 이번 4편에도 등장하는 타이런 같은 경우에는 눈표범인데요. 이름처럼 털이 하얀 빛을 띠는 이 눈표범은 멋스러운 모피를 만드는 데 굉장히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밀렵꾼들의 표적이 됐었고요. 또 환경 변화 탓에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현재는 5,00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동물농장 같은 데서 보면은 공작새를 좀 쉽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의외로 공작새도 서식지 파괴, 사냥, 또 불법 무역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카멜레온을 포함해서 뭐 도마뱀, 거북이, 뭐 그다음에 악어 등 전 세계 파충류의 21%가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 파충류도 사냥이나 낚시, 또 불법 거래 등이 아주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의 공통점은 멸종 위기 동물이다. 네. 자, 이번 4편에서 악당은 카멜레온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카멜레온이 영화 속에서도 계속해서 좀 이제 바꿀 수 있는 것이 몸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설정에서 좀 가져온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카멜레온이 이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구애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뭐 널리 알려졌잖아요. 이 카멜레온이 이 다양한 색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거는 이게 사실은 나노 수준의 피부 광결정 구조 덕분이거든요. 예. 이 광결정은 나노미터 크기의 빛을 내는 구조인데 햇빛 중에서도 각각의 특수한 빛만을 반사하기 때문에 색소가 없어도 여러 가지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멜레온이 피부색을 직접 바꾸는 거는 정확히는 아니고 피부의 광결정 구조가 달라지면서 격자 구조가 달라지고 이 격자 구조에 따라서 빛의 간섭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눈에 다양한 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카멜레온의 광 결정을 잘 이용하게 되면 스스로 색을 변할 수 있는 뭐 전자 종이 또 혹은 새로운 형식의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모방한 기술 개발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4월 10일 개봉합니다. 쿵푸팬더4 좀 기대가 되는데요. 많이 좀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오늘 양혜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비만 위험을 최대 6배 높이는 유전자 변이 2개가 발견됐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은 영국 바이오뱅크 등록자 50여만 명의 체질량 지수 관련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2개의 희귀 변이 유전자가 성인 비만 위험을 최대 6배까지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2개의 희귀 변이 유전자가 뇌세포 간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노화와 관련된 신경퇴 행위, 식욕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볍고 강도가 높지만 자연 분해가 되지 않아 폐기물 문제가 있는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키스트 정용채 단장 연구팀은 초임계 상태의 물만으로 수십 분 내에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99%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특정 임계점을 넘겨 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초임계 상태의 물에서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에 들어간 에폭시를 제거할 수 있어 재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칼스 산업디자인학과 디자인팀이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독일 2024 아이프 어워드에서 총 5개 본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상작으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언어 능력을 높이기 위한 AR 기반의 디지털 치료 인터페이스인 아이들과 차별한 가족과의 기억을 간직하고 경험할 수 있는 VR 플랫폼 디어, 공기 방울과 대나무에서 영감을 받은 대중교통수단 버블릭 퍼블릭 등입니다. 칼스 측은 대학에서 구성된 디자인팀이 일반 기업 경쟁 부분에 참가해 다수의 상을 받은 것은 드문 일이라며 모바일 서비스와 가상현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성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사과, 금딸기, 금대파 등의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또 사과를 뜻하는 애플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애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할 만큼 고물가 속 서민들의 부담은 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있고 4월에도 긴급 물가 안정 대책을 지속할 예정인데요. 반짝 효과가 아닌 장기적인 물가 안정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